안녕하세요. 포스트 클래스 최창기입니다. 우체국에서 우편 창고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체국에서 한 15일, 25일 그리고 말일 이럴 때는 금융 창고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우체국에서 언제부터 금융 업무를 했을까? 이게 우편 업무하고 금융 업무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오리엔탈 샐러드처럼 막 잘 어울려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약간 그 따로 국밥처럼 서로 이제 따로따로 각자의 업무 공간에서 각자의 업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같이 하게 됐을까? 금융 업무를 왜 같이 하게 된 걸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왜 같이 하게 된 건지, 금융 업무를 언제부터 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나라에서 이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가 시작됐냐면 우체국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인 영국에서부터 우체국 금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했을 때 그때 막 청나라 깨부수고 막 인도 깨부수고 남아공 깨부수고 막 전 세계를 다 깨부수고 아메리카도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 영국 국민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었거든요. 노동자 계층에서는 하루 16시간, 18시간 이 정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자본가 계층하고는 이 빈부격차가 계속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딱 봤을 때 이 공장 사장님들이 자본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걸 이자를 받고 돈을 버는 그런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가지고 아니 본인들은 이거 월급 받은 거 저금도 못하고 그냥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다 뒤집어 엎자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저금하게 해달라 이랬던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16시간, 1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 월급 봉투 받은 거를 가지고 그 은행가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저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조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거를 정부에 건의했냐면 우리 직장 가까운 곳에 좀 저금할 수 있도록 은행을 좀 전국적으로 개설을 좀 해달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의 파머스턴 총리가 재임할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딱 파머스턴 총리가 딱 봤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이제 영국 전국에 이제 우체국 그 우편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예금 업무도 같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돈도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전국적인 예금망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여서 그게 적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861년부터 우편 저축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당시 강대국들에서는 우체국 금융제도가 저마다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맨날 그냥 유럽 좋아해가지고 막 타라 입구해야 된다. 유럽 형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이 딱 봤는데 유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우편 저축제도가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1876년부터 일본에서도 우편 저금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1876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그런 침탈의 야욕을 품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점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침탈의 야욕을 품고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1884년에 근대 우편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바로 갑신정변 때문에 바로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뒤로 11년 뒤에 대한제국기에 다시 이제 우편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우체국 금융제도는 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넘어가고 있었죠. 결국은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1905년 한일 통신기관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권 즉 우편 사업에 대한 권한이 일본한테 통째로 넘어가게 되죠. 일본은 그 권한을 받자마자 본국에서 시행 중이었던 이거 우편 저축제도와 우편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는 우편환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체국 예금 제도가 시행된 최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1929년부터는 우편 보험 제도도 실시를 하게 되고 침략 전쟁을 막 하던 1943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고액보험인 우편 연금 제도까지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편 저축이랑 우편 보험으로 돈을 싹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다 침략 전쟁에 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발생한 그런 아주 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가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광복,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한국전쟁 두드려 맞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풍비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기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농어촌 같이 이 민간 금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한테 금융 혜택도 주기 위해서 1952년에 우편연금법과 국민생명보험법을 제정하고 1962년에는 우편저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제도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주도로 산업을 부흥시켜 나가는데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가 주도 또 그리고 민간 주도로 저축 장려 운동을 벌입니다. 저축 장려 운동을 벌여서 우체국 예금 제도도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최신부에서는 금년도 국민저축 목표액을 우편저금 3억 5천만 원과 국민생명보험 1천만 원 도합 3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국민저축 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은 어쨌든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계속 국가적인 정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체국 금융으로 들어온 자금의 절반 이상을 국민 투자 채권에다가 이제 묵혀놓는 식으로 자금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나가야 될 이자가 17%인데 돈을 15%밖에 못 벌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역마진이 발생하고 그러면 점점 적자가 쌓이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 우체국 금융 이거 적자만 쌓이고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1977년에 우체국 금융제도를 통째로 그냥 농협에다가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82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신부에서 지금의 KT가 하는 업무가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이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업무만 딱 하게 되었는데 우편 업무만 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우체국 건물들 아깝잖아요. 인원들도 남는 인원들이 있고 다시 예금 업무를 하자. 또 정부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최신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83년에 다시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체국이 언제부터 금융 업무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우체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댓글이나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클래스 최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체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제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